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1년 만에 불행한 기혼자에서 유턴해 지금은 자유로운 싱글로 돌아온 30대 끝자락 돌싱입니다. 제 나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남들 기준에서는 결혼이 꽤 늦었어요. 사실 비혼주의는 아니었는데 결혼까지 하고 싶은 남자를 못 만났다는 게 이유라면 이유였죠. 그렇다고 노처녀가 되는 것에 반감이나 조바심 같은 건 없었는데 끝끝내 저한테도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나타나긴 하더군요. 비록 최악의 인연이었지만요. 남편은 뭐랄까 참 재미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원래 남자 외모나 능력보다는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온종일 떠들어도 질리지 않는 그런 남자가 제 이상형이었어요. 그리고 다소 늦은 나이지만 비로소 이상형에 가까운 동갑의 남편을 만났어요. 처음엔 동갑이다 보니 그냥 친구라고 생각하고 만났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남편과 있으면 얼굴이 아플 정도로 제가 웃고 있더라고요. 어른이 되고 그렇게까지 웃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 웃고 떠드는 그 시간이 저는 참 좋았어요. 그리고 문득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친구처럼 연인처럼 재미있게 살 수 있겠다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는데요. 저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가 신기할 정도였죠. 그게 아마 남편과 친구가 아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남자들이 다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은 처음부터 저와 친구를 지낼 마음은 없었다고 하더군요. 자기는 처음부터 저랑 연인으로 함께하고 싶었다며 저에게 정식으로 만나보자는 제안을 했는데요. 저는 좋다고 했어요. 따지고 보면 남편의 고백은 타이밍도 딱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했고 솔직히 가슴 뛰는 설레임은 없었지만 남편과 하는 시간은 언제나 늘 그렇듯 편안하고 재미있었죠. 보통 제 또래 남자들은 나이를 먹어도 그렇게 유치할 수가 없는데 남편은 그런 면도 없었어요. 그렇게 마냥 좋기만 하던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연애에서 결혼까지 이어졌고 그렇게 저는 길었던 싱글 생활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직장 생활을 한 회사에서 오래 있던 터라 연봉이 또래 여자들보다는 조금 많은 편이었는데 그에 반면 남편은 군대 다녀오고 취업도 바로 된 케이스가 아니어서 저보다 직장 경력이 적고 연봉도 적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보다 못 번다는 열등감도 없었는데 거기에 찌질하게 자기보다 제가 더 번다고 저한테 빈대붙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그야말로 제가 찾던 운명의 남자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돈이라는 게 법만큼 쓰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연애하면서도 나름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더치페이를 했었고 게다가 남편은 괜히 저한테 잘 보이려 허세도 부리지 않아 저는 순수하게 남편이라는 한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양가 인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보통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싸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당초 그런 빌미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제 딴에는 배려한다고 형편이 어려운 홀시어머니가 마음 상하지 않게 양가 똑같이 결혼 비용에 있어 지원을 받지 말자고 했는데 남편은 그때도 그러자고 제 의견을 흔쾌히 따랐어요. 저는 워낙 남편과 제가 잘 맞기에 별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요. 저보다 먼저 결혼한 회사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야, 자기랑 결혼한 남자 대단하다. 보통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형편 좋은 처가닥 보고 싶지. 그런데 그걸 포기했다고? 뭐 남자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 않은데. 자기 진짜 괜찮은 사람이랑 결혼하는구나? 그래요? 양가 똑같이 받는 것도 아닌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저희 집에서만 도움받으면 시어머니께서 너무 민망하실 것 같아서 에이, 그건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세상에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어느 쪽에서 도움을 받던 결국엔 자기랑 자기 남편이 그 덕을 보는 건데 당연히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싶지. 자기가 특이한 거야. 저는 선배의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에겐 당연하지 않다는 게 다소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별말 없이 제 의견에 알겠다고 한 남편에게 뒤늦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신혼집은 그동안 제가 모은놓은 돈에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 전세를 얻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친정이 당신보다 꽤 경제적으로 여유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인지 시어머니는 저를 참 좋아하셨어요. 자주는 아니었지만 얼굴을 뵐 때면 민망할 정도로 저에게 호감을 표현하셨죠. 아우, 우리 예비 며느리 왔어? 오늘도 일하고 오느냐? 얼마나 힘드니? 나야 능력 있는 며느리 얻어서 너무 좋다만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해라. 아, 보고만 있어도 이렇게 좋은데 부모님은 다들 잘 계시지?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보면 저희 부모님의 안부를 물으셨어요. 저는 그걸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꿍꿍이가 있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그걸 알 턱이 없던 저는 남편과 상의한 대로 양가 도움 없이 저희들 힘으로 결혼 준비를 하겠다고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고 시어머니는 당신이 도움을 못 주는 거에 민망했는지 어색하게 웃으셨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것도 제 착각이었네요. 네, 그때는 결혼 전이라 시어머니도 서운하거나 아쉬운 부분을 크게 어필하지 않았을 뿐 자기보다 형편 좋은 저희 집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게 못내 썩 내키진 않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저희를 도와줄 수 없는데 거기에 대고 불만을 말하긴 자기도 민망해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던 건데 저는 그때도 그런 생각을 못했던 거였죠. 사실 그때 알아봤어야 했어요. 저보다 먼저 시집온 형님의 표정이 썩 좋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당신이 살던 집을 팔아 결혼한 아주버님과 합가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용돈은 저희 남편한테 매달 받으셨어요. 시아주버님이랑 형님도 맞벌이를 하지만 아이들이 셋이나 있다 보니 같이 벌어도 여유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한테는 말도 못하면서 며느리인 형님에게는 불만이 많았던 것 같은데 왜 아니겠어요? 살던 집까지 팔아 도와줬는데 용돈 한 푼 받지 못하는 것이 짜증나셨겠죠. 그래서 종종 형님이랑 마찰이 있었다고 하던데 그런 와중에 저희가 결혼을 하니 시어머니는 자기 혼자 김칫국을 마셨다가 또 자기가 능력이 없어 할 말도 제대로 못하니 그 화살이 전부 형님에게 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그리 긴 신혼생활은 아니었지만 형님은 저에게도 곁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시어머니가 항상 저는 형님이랑 다르게 능력이 훌륭하다며 치켜세우시니 저는 결단코 다른 의도는 없었으나 형님 입장에서는 제가 썩 반가운 존재는 아니었겠죠. 사실 저희 시댁과 친정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부동산에 관심도 많으시고 또 관련된 일을 하셔서 건물이며 땅이며 자산이 꽤 있으셨거든요. 그에 반면 시댁은 택시 운전하던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시어머니 앞으로 물려준 오래된 빌라 한 채가 다였어요. 그것도 월세 전전하며 힘들게 사는 장남 도와준다고 팔았으니 사실상 시어머니 앞으로 재산이 없는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 부모님은 그 부분이 놔야말 걸리셨는지 처음엔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냐고 하셨는데요. 주희야, 우리가 조건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너무 차이가 나는 결혼은 나중에 힘들 수가 있어. 지금은 다 별거 아닌 것 같고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지만 결혼은 현실이야. 연애처럼 둘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사람 마음이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엄마도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왜 신혼집을 네가 대출을 받아?
엄마랑 아빠는 그런 것부터가 걱정이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좋겠는데. 엄마,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에이, 그러는 게 어딨어. 이미 양가에 결혼하겠다고 인사까지 다 하고 집도 계약했잖아.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면 어떡해. 나는 우리 집도 그렇고 시어머니한테 덕 같은 거 볼 생각 없어. 원래 결혼은 당사자들 힘으로 하는 거라며. 그러지 말고 엄마랑 아빠가 우리 상진 씨만 봐주면 안 돼? 엄마 아빠도 그랬잖아. 조건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사람만 봐줘. 응? 나 상진 씨 사랑해. 그리고 상진 씨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엄마는 딸을 못 믿어? 당연히 믿지. 그리고 상진이 그 친구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알아. 근데 집안끼리 너무 차이가 나니까 네가 나중에 마음고생할까 싶어서 그래. 괜찮아. 그런 일 없어. 상진 씨 어머니도 그렇고 막 바라고 그러신 분 아니야. 그리고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상진 씨가 잘 커트하겠지. 저는 지금도 그때 제가 한 말에 후회는 없어요. 이 나이에 순수하다고 말하긴 부끄럽지만 결혼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남편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처가 덕이나 바라는 그런 찌질한 놈도 아니라고요. 만약 시댁 가족들과 제가 부딪히는 일이 있다고 해도 남편이 가운데서 중간 역할을 잘할 거라고 저는 믿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거죠. 남편은 어이없게도 결혼 전후가 달랐는데요. 이건 뭐 작정하고 사람을 속인 건가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이 되어갔어요. 저희는 결혼할 때 양가 도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 다 한다는 예단 예물을 생략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딱히 불만이 있을 것도 없었는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것도 아마 서운하셨겠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해준 것도 없으면서 바라는 건 좀 염치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그러신 줄 알았죠. 대신 남편이 결혼 전까지 드리던 용돈은 계속 똑같이 드리기로 했는데 거기서부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시작됐어요. 제 입장에서는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부터 내내 아무 문제 없다가 문제들이 하나둘 수면으로 고개를 내미는 꼴이었는데 꼭 사기 결혼당한 기분도 들었죠. 아니 어찌 보면 사기 결혼이 맞는 것도 같네요. 저기 아가,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너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상진이한테 다달이 용돈을 받았거든. 근데 이제 돈 관리를 네가 한다면서. 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똑같이 매달 드릴 거라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 역시 네가 그런 거 가지고 쪼잔하게 굴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럼 나 이제 얼마 줄 거니? 네? 그냥 금액도 똑같이 드릴 생각인데요. 뭐? 똑같이 준다고? 아니 얘 생각을 좀 해봐라. 이젠 둘이 버는데 그만큼 여유가 생겼잖니. 내가 뭐 대단하게 바라던 것도 아니고 그냥 매달 80만 원씩 받았던 거 한 150 정도 주면 안 되겠니? 내가 무슨 벌이가 있어. 그렇다고 네 아주버니 집에서 용돈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런데 물가는 오르지 쓸 때는 많지. 내 입장도 좀 헤아려 줘라. 죄송해요.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것만큼 저희가 여유가 있진 않아서요. 아시다시피 저희 대출금도 있고 지금 사는 집이 전세라 나중에 보증금 올려달라고 하면 목돈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저축도 해야 해서요. 그러게 왜 대출 같은 걸 받았니? 없어서 받아야 한다면 내 할 말이 없다만 넌 그것도 아니었잖아. 가만 보면 너는 다 좋은데 참 꼬지식해. 이자 나가는 거 아깝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좋다. 그럼 그냥 100만 원을 합의 보자. 제가 이미 지출 예산을 다 짜놔서요. 그건 상진 씨랑 의논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저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만큼 여유 있지 않아요. 왜? 니네 부모님이 가진 부동산이 어마어마하잖아. 솔직히 갖고 계신 아파트 하나 주셔도 될 일인데. 그건 제 거가 아니고요. 아니 그게 왜 네 거가 아니야? 어차피 외동이라 두 분 돌아가시면 다 네가 물려받을 거잖아.
나중에 받을 거 미리 받아도 될 일이지. 내가 그때는 뭐 하나 해주는 거 없이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서 잠자코 있었다면 생각하면 할수록 그건 좀 서운하다 얘. 그러니 용돈은 네가 좀 신경 써줘라. 150 생각하다 100만 원이면 내 입장에서도 많이 양보한 거야? 양보라니.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평소 부모님에게 용돈 같은 건 드리지 않았던 저라 그런지 자식에게 용돈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태도도 솔직히 불쾌했는데요. 어쨌든 시어머니 용돈 때문에 남편과 저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안 됐어요. 어머니 말이야. 용돈 100만 원으로 올려달라셔. 그런데 솔직히 내 입장에선 좀 그렇다. 어머니는 처음엔 150 생각하시다가 100 달라고 하는 거라 양보하신 거라고 하시는데 나는 그렇게는 못 드릴 것 같아. 양과 똑같이 드리는 것도 아닌데 이건 불공평하지. 그럼 내 용돈에서 20만 원 빼서 엄마 드려. 내가 그만큼 적게 받을게. 그럼 되지? 자기 용돈에서 20만 원을 빼고 드리라고? 자기 괜찮아? 그럼 30만 원으로 생활해야 하잖아. 가능하겠어? 가능하게 해야지. 아무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괜히 둘 다 마음 상하지 말고 그렇게 해.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 나야 뭐 상관없긴 한데 정말 괜찮은 거지? 저는 솔직히 남편을 보고 그때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시어머니도 마음 상하지 말라고 자기가 고생을 감수하겠다는 건데 그게 말이 쉽지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 재산 가지고 기분 나쁘게 이야기한 건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마냥 대단하고 좋게만 생각하던 남편이 제 뒤통수를 제대로 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건 결혼하고 5개월이 넘었을 때 일어난 일이었는데 그 일로 저희 부모님까지 난리가 났었죠. 저희 친정아빠는 그날 일로 남편을 싫어하게 되셨어요. 어찌나 당장 헤어지라고 언성을 높이시는지. 그냥 그때 헤어져 버릴 걸 아빠한테도 죄송한 마음이네요. 그날은 날씨도 우중충한 장마 때였어요. 회사에서 스트레스도 많았고 계속 야근을 한 터라 오후 일찍 퇴근을 했는데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자율 출근제라 근무 시간만 채우면 언제 퇴근해도 상관이 없어요. 집에 도착해서 씻고 좀 누우려고 하자 초인종이 울렸어요. 그 시간에 올 사람도 없는데 저는 누군가 해서 인터폰을 확인했고 그러자 등기를 가져온 우체국 사람이더군요. 게다가 남편 이름을 말씀하시길래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등기 우편물을 받았죠. 그런데 우편물이 법원에서 온 거더라고요. 저는 난생 처음 받아본 법원 우편물에 기분이 이상했어요. 거기다 남편 앞으로 날아온 법원 서류라니 궁금해서 봉투를 안 열어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봉투를 열어봤고 저는 거기에 적힌 내용에 입이 떡하고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글쎄 남편이 저 몰래 빚이 2억 가까이 있더라고요. 물론 원금만 2억이 아닌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었어요. 거기에 상당기간 변제를 못했는지 남편 앞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법원에서 판결문이 도착한 거였는데 저는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남편에게 당장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법원에서 등기가 온다고 해서 자기가 미리 와서 받아놓을 심상이었는데 저에게 송달된 것을 확인하고 전화를 일부러 피한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새벽 이 미친 남편 놈은 이렇게 된 거 2판 4판이라고 생각했는지 술이 떡이 돼서 들어와서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이실직고하기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내가 아는 그 남자가 맞는지 혼란스러울 정도였어요. 자기야, 내가 정말 자기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자기가 봐서 알겠지만 나도 그동안 혼자 소갈이 하면서 힘들었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자기가 나 좀 살려주라. 내 월급 자기한테 다 주잖아. 월급을 다 주면 뭐해. 빚이 월급보다 훨씬 많은데. 그리고 이렇게 빚이 있으면서 왜 결혼 전에 말을 안 했어? 그야 어떻게 말을 해. 말하면 자기가 나랑 결혼한다고 하겠어? 그래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지. 해결?
월 30만 원 받으면서 자기가 무슨 수로 이 많은 돈을 갚아? 그리고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지금 장난해? 이런 걸수록 숨기지 말아야지.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어.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꼭 귀신한테 홀린 것 같더라니까? 실은 내가 자기 만날 때 잠깐 주식을 했었어. 자기랑 결혼도 하고 싶고 그러려면 목돈이 있어야 하는데 그때 마침 회사 사람들이 다 주식으로 수익을 봤다고 하니까 그냥 호기심에 시작했지. 그리고 초반에는 너무 잘 되는 거야. 돈도 막 오르고.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대출을 받았어. 뭐? 주식? 자기는 원래 그런 거 싫어한다며. 싫어해. 그렇게 싹 망했는데 좋아하겠어? 난 거짓말은 안 했다. 그래, 잘났다. 그래서 주식하려고 대출 받아서 못 갚아서 이 지경이 됐다는 거야? 설마 내가 모르는 빚이 더 있는 건 아니지?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다 말해. 없어, 맹세해. 남편은 그렇게 시키지도 않은 맹세까지 했지만 그 말도 사실은 아니었어요. 매달 30만 원이 적어 야금야금 소액 대출을 받았었고 그것도 몇 달 뒤 폭탄이 되어 날아왔거든요. 그렇게 연타를 맞고 나니 저는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희는 부부싸움도 자주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양가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셨대요. 시어머니의 반응이 저를 더 화나게 했어요. 뻔뻔해도 그렇게 뻔뻔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남자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빚이 생기기도 하는 거지. 넌 뭘 그런 거 가지고 남편을 들들 볶아? 따지고 보면 너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지 남편한테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남편 빚이 있는 걸 모를 수가 있냐? 너 보기보다 애가 둔감하구나. 그래도 뭐 물은 엎질러 졌고 어쩌냐. 네가 수습하는 수밖에 없지. 그렇다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권 네가 갖고 있잖아. 네가 잘 해결해봐. 제가 왜요? 제가 왜 저 사람이 결혼 전에 진 빚을 갚아야 하는데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왜긴 네 남편 빚은 네 빚이나 다름없는 거잖아. 정 힘들면 니네 부모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라. 여자가 그런 걸로 남자 바가지 긁으면 못 쓰는 거야. 네가 그거 해결해주면 내 아들이 또 그런 일을 만들겠니? 시어머니 말에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뭐 저런 거지 같은 논리가 다 있나. 너무 화가 나니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상대하고 싶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냥 시어머니가 혼자 떠드는 가운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 순간까지 예의를 차리고 할 기분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 일로 저는 시어머니에게 오만 정이 떨어졌는데요. 솔직히 이혼 생각도 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사기 결혼이었으니까요. 거기에 믿었던 남편에게 당한 배신이라는 것도 너무 충격이었는데 저도 철이 없긴 했어요. 속상해할 것이 뻔한데 너무 속이 답답하니까 친정 엄마에게 전화로 하소연을 했거든요. 그러자 저희 엄마도 충격이 크셨는지 한동안 어떤 말도 하지 못했는데 저희 엄마는 무슨 심정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게 엄마랑 그때 결혼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잖아. 근데 어쩌겠어. 너 몰래 대출받은 것도 아니고 결혼 전에 대출받은 거 말 못했다는데 강서방도 소갈이 아니라 힘들었을 거야. 그냥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봐줘라. 어떻게 그래.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니까. 자기 필요할 때마다 소액 대출받은 것도 있어. 그것도 500만 원 가까이 돼. 네가 용돈 30만 원 줬다며. 그럼 그 돈으로 생활해야지 빚도 갚아야지. 그게 되겠어?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그렇게 한 거지. 남자들이 원래 그렇게 단순하다. 일을 키우는 건 줄도 모르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모면하려고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해. 저희 엄마는 그렇게 남편을 두둔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결혼할 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으니 그거라도 대신 갚아주라고 저에게 물어주셨는데 제가 그건 싫다고 했어요. 아무리 부부라고 하지만 제가 주식해서 진 빚도 아닌데 그걸 저희 부모님이 대신 갚는다는 건 용납이 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자기는 능력 없어서 못 도와준다고 했으니
더더욱 친정 도움은 받기 싫었어요. 그런데 이 후폭풍은 사실 나중에 일어났는데 저희 엄마가 아빠에게 무식코 강서방이 그랬다더라 라고 말을 한 것이 방아쇠였어요. 원래도 돈이라고 하면 철저하시고 투자도 자기 능력 안에서만 해야 한다는 철칙이 있는 저희 아빠는 주식 때문에 대출을 받아 이 문제를 만든 남편놈에게 그야말로 대노를 하셨어요. 결국 그날 저녁 저희 아빠가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아빠,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야? 네 엄마한테 들었다. 네 남편 퇴근했어? 방금 들어왔는데. 아빠, 화났어? 그럼. 그런 말 듣고 네 아빠가 행복하겠어? 군말 필요 없고 너 당장 짐 싸. 돈 가지고 문제 일으키는 놈은 평생 그거 못 고친다. 나는 내 딸이 남편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꼴 절대 못 봐. 당장 헤어져. 아빠는 더 이상 남편을 사위로 생각하지 않겠다며 저에게 당장 이혼하라고 성화를 부리셨어요. 그리고 씻고 나오다 이 광경을 본 남편은 처음엔 어리둥절하다가 상황 파악을 하고 저희 아빠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는데요. 저희 아빠가 당장 헤어지라고 엄포를 놓자 남편은 저희 아빠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이혼만큼을 할 수 없다며 매달렸어요. 그리고 참 기분이 이상한 게 미워 죽겠는 남편놈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것도 속이 상하더군요. 남편은 저희 아빠를 붙들고 자기가 대리운전을 해서라도 빚을 갚겠다며 저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제 마음이 약해졌어요. 실수였죠. 하지만 그때는 말은 그렇게 했어도 정말로 남편과 헤어질 마음까지는 없었는지 아빠 앞에서 남편 편을 들고 말았어요. 그러자 저희 아빠는 남편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말하시고는 남편에게 빚을 어떻게 갚을 건지 계획서를 써오라고 하셨고 그렇게 저희는 이혼이 아닌 같이 상생하는 길을 택했어요. 그리고 말은 남편한테 전부 해결하라고 했지만 성격상 저도 그걸 그냥 믿고 기다릴 수는 없었기에 저도 나름의 빚을 변제할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줄일 수 있는 지출은 시어머니 용돈밖에 없더군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에게 남편 빚을 다 갚을 동안은 100만 원씩 드리던 용돈을 50만 원씩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대뜸 화를 내며 저에게 따지셨죠. 뭐? 용돈을 깎아? 그것도 원래 받던 것도 아닌 50만 원? 아주 벼룩의 칸을 빼먹어라. 아니 아무리 내 아들이 빚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부모 용돈을 깎냐? 너도 참 매정하다. 죄송해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그이 빚 갚는 게 먼저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억울해요. 저도 돈 벌어서 이 사람 빚 갚아야 한다고. 아니 나는 참 답답하다. 니들 결혼할 때 니네 집에서 도움받은 거 하나 없었잖아. 그럼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니? 너는 참 성격 이상해. 쉬운 길 두고 꼭 힘든 길을 가는데 너 나 일부러 엿먹이는 거냐? 어머니, 제가 무슨 어머니한테 엿을 먹인다고 그러세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저는 절대 그럴 마음 없어요. 어머니도 못 갚아주는 어머니 아들 빚을 왜 저희 부모님이 갚아야 하는 건데요? 그건 염치 없는 거죠. 어머니는 제가 결혼 전에 진 빚 있다고 하면 그거 선뜻 갚아주실 수 있으세요? 그야 내가 있으면 그렇게 하지. 근데 난 아무것도 없지 않니? 저 솔직히 어머님 드리는 50만 원도 빚 갚는 데 쓰고 싶어요. 그럼 그거라도 안 받으실래요? 뭐야? 벼룩의 칸을 빼먹지. 그럼 난 무슨 돈으로 살라고? 솔직히 용돈 없어도 먹고 자는 건 해결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저희랑 같이 고통 분담해 주세요. 그 이 빚 다 갚으면 그때는 다시 100만 원 드릴게요. 제가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랑 실랑이 하다가는 월 50만 원도 못 받을 것 같더니 일단은 알겠다며 자기도 같이 희생할 테니 50만 원이라도 달라고 하셨고 저도 애당초 한 푼도 안 드릴 생각이 없었기에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앞으로 들어간 돈의 일부와 제 월급 그리고 남편의 월급에서 남편 앞에 빚을 갚아 나가게 되었고 남편은 저희 아빠와 약속한 것이 있어서 주 3일은
야간에 대리운전까지 뛰며 빚을 갚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지내길 한 달이 지났을까요? 저희 부모님이 저만 인감도장을 들고 남편 몰래 친정에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아빠는 저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주셨고 제가 서류를 확인하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사람은 저마다 딴 주머니가 있어야 한다. 결혼한 여자는 더더욱 그게 필요해. 아빠가 생각해봤는데 네 남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 싫고 그거라도 네가 갖고 있어라. 월세 나오는 건물이니까 부족한 돈은 어느 정도 해결될 거다. 아빠,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네 엄마가 하도 걱정을 해서 아빠도 마지못해서 도와주는 거야. 어쩌겠니? 네가 이혼하지 않으면 사위도 내 자식인걸. 대신 내가 너 건물 준 거 강서방 그놈이랑 네 시댁 식구들한테는 비밀이다. 알겠지? 아빠 고마워요. 엄마 미안해. 괜히 내가 큰 소리 쳐놓고 걱정만 시켜서.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원래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우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처음부터 잘 사니? 괜찮아. 친정아빠는 말은 당장 헤어지라고 했지만 제가 고생하는 게 못내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세 나오는 원룸 건물을 제 앞으로 해주시겠다며 인감을 가져오라고 하신 건데 원래 성격이라면 그것도 받고 싶지 않았지만 저도 제 코가 석자니 그게 엄청 크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첫 달 들어온 월세 금액을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금액이 상당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남편 빚 갚아주느라 다달이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물론 매일 대리운전을 하고 들어온 남편이 죽상을 하고 있을 땐 살짝 기분이 묘하긴 했지만 남편은 자기가 싼 똥 자기가 처리하는 거니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아빠 말씀대로 저는 제 앞으로 월세가 들어온다는 건 철저하게 비밀로 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4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일 때 이 남편놈이 제가 월세를 받고 있다는 걸 알았더군요. 무슨 용건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화장대 서랍에 있는 제 통장을 가져가서 잔액이 얼마나 찍혀있나 봤던 모양이었죠. 자기야, 자기 앞으로 월세라고 들어오는 거 있던데 그거 뭐야? 금액도 꽤 되던데? 자기가 그걸 어떻게 알아? 혹시 내 통장 뒤졌니? 아니, 내가 지난번에 대리운전하고 급해서 자기 통장으로 이체받은 게 있거든. 그래서 그거 들어왔는지 확인하려고 기계에 찍어봤다가 알았지. 그게 뭐야? 자기 나 모르게 건물이라도 생겼어? 남편은 대충 짐작을 하고 있는 듯 기대에 찬 얼굴로 물었어요. 그런 남편에게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봤자 믿을 것 같지도 않았고 저도 체질상 거짓말은 또 못하는 편이어서 그냥 부모님이 일러주신 그대로 말을 했어요. 자기랑 상관없는 거니 신경 끄라고요. 하지만 이 인간은 자기가 듣고 싶을 말만 듣는 것 같았어요. 와, 그래도 우리 힘들 때 도와주시는 건 역시 장인 장모님밖에 없다. 그래도 조금은 서운하네. 그런 일 있으면 나한테 말 좀 해주지. 아까 내가 한 말 못 들었어? 엄마 아빠가 자기랑 상관없이 준 거라고. 내가 번 돈 자기 빚 갚는 데 쓰는 게 안타까워서 주신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달라질 거 없어. 에이 자기야, 아무리 그래도 말이 좀 그렇다. 나 솔직히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다시 데리 나가는 거 너무 힘들단 말이야. 거기에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면 하루 종일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 솔직히 그 정도 돈이면 나는 데리 안 나가도 되겠다. 자기, 우리 아빠한테 약속한 거 벌써 잊었어? 그야, 그건 자기만 눈 딱 감아주면 장인어른이 모르시잖아. 내가 뭐 그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들어줄 수 있지. 그리고 우리 엄마 용돈도 그래. 100만 원 받다가 50만 원으로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요즘 엄마 돈 없다고 집에만 있어서 형수랑 자꾸 싸운다는데 자기가 그 정도 해줄 순 있잖아. 뭐? 자기 지금 대리운전도 안 하겠다고 하면서 어머님 용돈 다시 100만 원 드리라는 거야? 싫어. 내가 분명히 어머님께도 말씀드렸어. 자기 빚 다 갚는 동안은 같이 고통 분담하자고. 왜 우리 부모님이 준 건물 월세로 내가 그렇게 해야 하는 건데? 자기야, 나는 자기가 그렇게 선 그을 때마다 너무 속상해. 나랑 자기가 남이야?
우리 부부잖아. 가족이잖아. 그럼 당신 앞으로 생기는 돈은 우리 돈이지.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자기가 나 몰래 딴 주머니 찬 거 화낼 수도 있어. 뭐래. 누가 누구한테 화를 내? 솔직히 내가 그거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알아? 난 그것도 모르고 죽을 똥 살똥 밖에서 그 고생을 지금 몇 달째 하고 있잖아. 자기는 뒤에서 이렇게 편하게 돈 벌고 있는데 입장 바꿔 생각해봐. 기분이 좋겠어? 말 잘했네. 제발 입장 바꿔 생각해봐. 누가 대출 받아서 못 갚아서 이 지경까지 만들래? 그래놓고 기분이 나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아, 몰라. 나 이제 대리운전 안 할 거야. 막말로 내가 그 월세 반 주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경제권 가지고 있으니까 알아서 해. 우리 엄마 용돈도 다시 100만 원으로 주고. 이렇게 평화롭게 다 해결할 수 있는 걸 자기 혼자만 편하게 사는 게 말이 돼? 남편은 나중에 말이 안 통할 것 같으니까 막무가내로 나왔어요. 그런 모습에 저도 기가 막혔는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이 남편놈이 결국엔 지 엄마한테 제가 건물이 있어서 월세를 받는다는 걸 다 말한 모양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입에 귀에 걸린 시어머니는 신이 나서는 저에게 의논할 게 있다며 제 퇴근 시간에 맞춰 집으로 오셨고, 저는 시어머님이 무슨 말을 하러 왔는지 대충 짐작이 되기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네요. 그런데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예상한 그것 이상이었어요. 칼만 안 들었지 도둑이 따로 없다는 그 말이 딱 저희 시어머니를 두고 하는 말이더라고요. 예, 아가, 내가 다 들었다. 진작에 그렇게 했으면 좀 좋았니? 그래, 월세 받는 건물은 어디에 있는 거야? 상진이한테 대충 들어보니 월세도 꽤 된다면서?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듣고 무슨 생각으로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똑같이 용돈 드릴 거예요. 아, 내가 굳이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좀 내 속 얘기 좀 하자. 너도 알다시피 내가 멀쩡히 있는 집 팔아서 아들놈 주고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지 않니? 거기에 용돈도 깎여서 내가 체면이 정말 말도 못하게 떨어졌어. 내 친구들은 며느리 덕에 해외여행도 다니고 철이면 철마다 메이크 옷들 받아서 꽃구경이다 단풍구경이다 다니는데 내가 정말 이 나이 먹고 서러워서 못 산다. 그런데 너는 네 남편이 너만 위해주고 돈 관리도 네가 다 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네가 좀 얄밉지 않겠니? 말이 좋아 돈 관리지. 저 지금 그이 빚 갚아주느라 버는 거 손에 들고 있지도 못해요. 그나마 친정에서 주신 건물 덕에 생활비는 어찌어찌 나오는 건데. 그이가 저만 위한다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기도 염치가 있으면 그렇게 돈 가지고 사고 쳐놓고 저한테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예,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잖니. 더는 말이 좀 그렇다. 그리고 네가 능력이 있으니 내 아들이 너를 믿는 거지. 그리고 아직 나 할 말 끝나지 않았다. 아직 본론은 들어가지도 못했어. 본론이요? 저는 벌써 기분이 나쁜데 아직 하실 말씀이 더 있다고요? 아우, 얘가 결혼 전에는 안 그러더니 왜 이렇게 뾰족뾰족해? 아파 죽겠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네 시숙 때문이다. 그놈이 그래도 우리 집안 장남이지 않니? 그런데 무슨 일이건 하는 촉촉 왜 그렇게 안 되는 건지. 글쎄, 네 시숙 빚이 있단다. 그것도 10억이 넘는데. 지금 사는 아파트도 경매 붙는다고 아주 난리도 아니다. 네 형님은 이혼하겠다고 아주 방방 뛰고 있어. 세상에 애도 셋씩이나 되는데 지만 살겠다고 이혼하고 나가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네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말도 안 돼. 아주버님은 뭐하다가 빚을 10억이나 넘게 있는데요. 그리고 그거랑 제가 무슨 상관인데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세요. 예, 말 서운하게 하네. 무슨 상관이라니. 우린 한 가족이잖아. 네 형님이 이혼하고 나가면 그 애들 네가 키워야 하는데 너 그건 괜찮아? 어머니, 제가 왜 조카들을 키워요. 그리고 이혼을 하든 말든 그건 그 집 일이죠.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래. 그래서 그 집 경매로 넘어가고 이혼하고 풍비박산 나면 나는 네가 모실 거고. 그런데 마침 네가 건물이 있다고 하니 이 얼마나 가문 끝이 담비니. 그래서 내가 네 도움 좀 받자고 여기까지 온 거다.
설마 제가 그 말에 알았다고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죠? 저는 절대 싫어요. 조카들도 제가 키울 이유 없고 어머님도 죄송하지만 모실 생각 없어요. 아주버님이 사고친 건 아주버님 내외가 알아서 하셔야죠. 너도 참 애가 매정하구나. 나는 그래도 널 그렇게 보진 않았다. 그리고 그게 될 것 같았으면 내가 여기까지 왔겠니? 잔말 말고 니네 집에서 준 그 건물 팔아서 네 시숙 빚 좀 갚자. 그러면 내가 그냥 앞으로도 용돈 50만 원만 받을게. 막말로 지금 우리 식구 중에 너만큼 돈 많은 사람이 어딨냐? 내가 정 싫으면 내가 니네 부모님한테 돈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설마 딸이 조카 셋이랑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데 외면하진 않으시겠지? 어머니! 아유 귀청 떨어지겠네. 왜? 그러니까 결정은 네가 해. 막말로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올 때 뭐 하나 해온 거 있니?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쓰는 살림도 다 바꿔주고 현금 예단까지 들고 오는데 넌 내가 주는 거 없다고 입도 싹 닦았잖아. 내가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서러워서 눈물이 나. 그런데 이젠 가족이 힘든데 나 몰라라 하겠다고? 아이고 여보,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었네. 아유 여보. 저는 막무가내로 나오는 시어머니를 더는 제 집에 있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나오면 저는 뭐 할 말이 없나요? 하지만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저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쫓아내듯 밖으로 내보내버렸어요. 그러자 현관문 앞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쫓아냈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데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이 집구석은 망조가 들어도 단단히 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당연히 한 푼도 도와주고 싶지 않았죠. 시어머니 앞으로 들어가는 용돈 50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줄 이유도 사라졌고요. 결국 시어머니의 고성방가로 인해 경찰이 출동했어요. 저는 경찰에게 있는 사실을 모두 말했고 시어머니는 그때까지 막무가내로 자기는 억울하다고 하고 있었는데 경찰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알겠다며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뭐 경찰에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는지 남편은 집에 들어와서는 저를 도끼 눈으로 째려보기만 했고 급기야 저같이 차가운 여자랑은 더는 못 살겠다며 짐을 싸서 나가더군요. 솔직히 고마웠어요. 저렇게 제 눈앞에서 알아서 사라져주니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길지 않았어요. 5일쯤 지났을까? 남편이 먼저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밖에서 남편을 만났는데요. 남편이 하고 나온 꼴이 좀 이상했어요. 분명히 회사는 갔을 텐데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도 덥수룩한 게 누가 보면 지하철 노숙자로 알겠더라고요. 꼴이 왜 그래? 그러고 회사 다니는 거야? 나 사표 냈어. 뭐? 사표를 냈다고? 지금 제정신이야? 그럼 당신 빚은? 생각을 해봐. 어차피 벌어봤자 내 손에 하나 쥐는 게 없는데 무슨 낙으로 돈을 버냐? 그러게 사기를 꺾어도 정도껏 꺾어야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당신 그 원룸 시세 좀 내가 알아봤는데 그거 팔면 그래도 형빚 해결하고 내 사업 초기 자금 정도는 나오겠더라. 뭐를 팔아? 그리고 사업?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사업을 해야겠어. 그럼 내 앞에 있는 그 빚도 한꺼번에 갚을 수 있고 더는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아도 되겠더라고. 내가 그냥 달라는 거 아니야. 갚을게. 사업해서 대박 나면 갚는 것도 한순간이야. 나도 사장님 소리 듣고 싶어. 네가 단단히 미쳤구나. 사장님 소리를 듣고 싶어? 사업이 누구 집 개 이름인 줄 알아? 그리고 그렇게 쉽게 대박이 나면 사업 안 할 사람이 어딨어.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게 전에 주식해서 망한 거랑 뭐가 달라? 세상에 공짜 없는 거 아직 몰라? 그럼 나 어쩌라고. 이미 사표 냈고 형 집은 곧 있으면 경매야. 자기가 지금 아무리 나한테 설교를 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고. 자기가 계속 그렇게 버티면 형네 식구들 우리가 책임져야 해. 자기 혼자 벌어서 그거 다 감당할 수 있겠어? 지금 보니까 자기 엄마랑 진짜 똑같다. 내가 결혼 전에 알던 사람이 정말 맞아?
왜 자기네 식구들은 죄다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나한테 해결하라고 해? 싫어. 이혼하면 했지. 절대 싫어. 이혼? 누구 맘대로 이혼을 해. 내가 밖에서 바람을 폈어. 그렇다고 도박을 했어. 나 지금까지 이혼당할 만큼 잘못 살지 않았어. 사람이 돈이 없어 힘든 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 거야? 나 절대 합의이혼 해줄 생각 없으니까 이혼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솔직히 내가 처가재산 눈독 들인 적 없잖아. 그런데 자기는 그 건물 팔아도 상속받을 것도 많고. 솔직히 나 사랑하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나야말로 실망이다. 결국 자기는 날 이 정도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거네. 미친.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너랑 니네 식구 도와줘야 내가 널 사랑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면 넌 날 뭘로 하는 건데? 내가 니네 집 포구니? 됐어. 난 무슨 수를 내더라도 이혼할 거야. 너랑 니네 집은 틀려먹었어. 집에도 들어올 생각하지 마. 어차피 그 집 내가 모은 돈에 내가 받은 대출로 전세 얻은 거고 계약자도 나니까. 너는 권리 없잖아. 네 집은 내가 하루속히 챙겨서 니네 형네로 보내줄게. 저는 더는 개풀 뜯어먹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러자 남편은 사람 많은 데서 저를 붙들고 늘어졌고, 저는 그런 남편 새끼 손을 뿌리치고 정신 번쩍 나라고 면상에 뺨 한번 시원하게 갈기고 나왔는데요. 며칠 후 시어머니라는 아줌마와 남편놈이 제가 다니는 회사까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제 앞에 진단서라며 내미는데 세상에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이 진단서 뭐예요? 뻔히 다 알면서 왜 모른 척하니? 네가 전에 얘한테 폭력 휘두른 거 진단서다. 네가 이혼하자고 했다며? 어떻게 사람이 그것도 같이 산 남편을 매달리는데 손찌검을 할 수가 있냐? 암만 우리가 돈이 없어서 너한테 좀 도와달라고 했다지만 이건 너무하지. 너도 생각이 있으면 알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 너 아니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꼭 그렇게 매정하게 굴어야 해? 잔말 말고 너 그 건물 당장 팔아라. 내가 상진이한테 들어보니 그 건물 시세도 괜찮던데 당장 팔아. 어차피 네 명의 건물인데 팔든 말든 니네 집에서 알 바 아니잖아. 그리고 행여 그 건물 팔았다고 니네 집에서 너한테 뭐라고 하겠니? 가진 것들이 더하다고 정말 사람 치사스럽게 구네. 그리고 내가 나중에 들었는데 니네 아버지가 내 아들한테 엄청 뭐라고 했다며 각서까지 쓰게 하고. 사람이 아무리 사위가 아들은 아니라지만 진짜 너무하지. 왜 남의 아들한테 뭐라고 한다니? 정말 지겹네요. 저희 아빠가 괜히 그러셨는 줄 아세요? 제가 이 꼴 당할까봐 당장 헤어지라고 한 거? 이 사람이 저희 아빠 바지가랑이 붙들고 애원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꼴 보고 흔들려서 받아주는 바람에 이런 거지 같은 호구짓을 당하고 있는 거고요. 정말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리고 너 왜 입 꼭 다물고 있냐? 너 인생 그렇게밖에 못 사니? 어머, 얘 좀 봐. 아무리 동갑이라고 해도 네 남편한테 너가 뭐야. 그리고 나 아직 할 말 남았다. 너 내 아들한테 집에도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며. 얼마 전에 얘 짐이라고 택배가 왔던데. 너 지금 내 아들 집에서 쫓아낸 거냐? 네. 제 돈으로 얻은 집에 더는 아줌마 아들 살게 할 일 없잖아요. 어차피 이혼할 건데. 뭐? 아줌마? 네, 아줌마. 아줌마가 그렇게 염치가 없으니까 아들도 똑같잖아요. 저는 정말 설마 했어요. 다들 저 힘들 거라고 결혼 말릴 때 저는 안 믿었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마련한 집에서 저희 친정 돈으로 살려고 가진 협박하시고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진단서 끊어오시면 뭐? 제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아셨어요? 폭행이요? 왜 고소를 하시죠? 이참에 저도 제대로 싸워보게. 아이고, 저게 결국엔 시엠이 잡아먹겠네.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어차피 니네 부모님 돌아가시면 돈방석에 네가 앉을 텐데 그거 조금 우리가 쓴다고 뭐 어떻게 되니?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그럴 생각도 안 하고 우리 집에 시집 온 거야? 난 적어도 네가 그런 각오는 되어 있는 줄 알았다. 여자가 시집 오면 친정 식구 아니고 우리 식구인데 그럼 우릴 싸고 돌아야지. 이건 어째 집에 와서도 계속 지네 집만 싸고 돌아. 어차피 니네 집은 너 말고 재산 물려줄 자식도 없잖아. 사위도 자식이고 부부면
재산도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하는 건데 내 아들 목 내놔라.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아줌마보다 나이도 적고 더 건강하세요. 돌아가셔도 저희 부모님보다 아줌마가 먼저 가실 거라고요. 아줌마는 죽고 자식들한테 뭐 남겨줄 것도 없으면서 무슨 욕심을 그렇게 부리세요? 아줌마 아들 몫이 어디 있다고 그걸 지금 내놓으래요. 돈이 궁하다고 머리까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저는 더는 할 말 없어요. 그러니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리고 너 내가 꼭 이혼할 거니까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주고 싶으면 계속 찾아와라. 나는 차곡차곡 증거 만들어 놓을 테니까. 아, 그리고 내가 벌어서 네 빚 갚은 것도 내가 다 찾아올 거야. 그런 줄 알고 있어. 웃기고 있네. 그래, 어디 해볼 테면 해봐. 난 이혼 당할 짓 한 거 없고 절대 너랑 안 헤어져. 그러니까 그 건물 팔기나 해. 어차피 그 건물의 반은 내 몫이라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제 앞에 놓인 물잔을 남편 놈 면상에 뿌려버렸어요.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모자가 뭐라고 쌍욕을 했는데 솔직히 기억도 안 나요. 도통 알아들을 수가 있는 소리를 해야죠.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친정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이혼할 거라고 제 의사를 말씀드렸고 제 말에 꼭지가 완전히 돌아버린 저희 아빠는 친구분이 운영하는 로펌에 제 이혼 사건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았는데 결혼하고 5년도 되지 않았고 결혼 뒤 재산이 불어난 것도 아닌 가운데 남편 빚 같이 갚아주고 생활비까지 제가 번 돈으로 썼다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제가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무슨 이혼당할 짓을 했냐고 큰소리 쳤지만 법은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에 마지막에 찾아왔을 때는 이미 이혼 생각을 하고 있어서 녹음해 놓은 것도 있었으니 저한테 증거는 차고 넘치더라고요. 거기에 남편이 저와 상의도 하지 않고 사표 낸 것, 그리고 결혼 전이든 저에게 채무 있는 거 속인 것도 이혼 사료라는데 이렇게 된 거 저도 제대로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동안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거 저도 보상받아야죠. 그래서 바로 이혼 소송 진행했고 그동안 억울하게 쓴 돈과 정신적인 피해 보상으로 인한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는 건 죄다 청구하기로 했는데 며칠 뒤 남편 놈이 소장을 받았다고 연락해 오더군요. 그리고는 또 궁상맞게 저한테 매달렸어요. 이번엔 시어머니도 따라와서 매달리는데 뻔뻔하게도 이번엔 비굴하게 저한테 빌더라고요. 자기들도 생각해보니 이대로 이혼당하면 억울하다고 계산이 선 모양이었어요. 자기야, 미안해. 내가 그때는 너무 급하니까 마음에도 없는 말이 막 나갔어. 이혼이라니. 나 자기 사랑해. 자기가 건물 안 팔고 싶으면 더 이상 팔라고 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나 버리지 마. 내가 지금 자기 없으면 어떻게 사냐? 그래 아가, 나도 잘못했다. 내가 오죽급하면 그랬겠니. 나도 사람인데 내가 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래도 비빌 언덕이 너뿐이라 그랬어. 미안하다. 그러니 이혼만은 하지 마라. 응? 니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혼 소리를 해. 내가 잘못했다. 들었지? 엄마도 잘못했다고 하시잖아. 그러니까 이 소장은 없던 걸로 하자. 나 다시 취직할게. 자기가 다시 대리운전도 하라고 하면 나 그것도 할게. 생각해보니 형네 아파트 경매 넘어가도 자기가 갖고 있는 원룸에 월세 내고 살라고 하면 될 일이었는데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 저는 이혼 소장을 받고 태도를 180도 바꾼 모자를 보니 더 성질이 났어요. 그리고 저도 바보가 아닌 이상 알고 있죠. 지금 저렇게 비굴하게 구는 게 진짜로 미안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저도 말했어요. 생각이 짧았다는 걸 이제 알았다니. 이럴 줄 알았으면 하루라도 빨리 이혼 소장 보내볼 걸 그랬네. 근데 어쩌지? 난 이미 마음 굳혔는데. 다시 취직을 하든 대리를 뛰든 이제 나랑 상관없어. 우리 아빠 성격 알지? 지금 그 이혼 소송 누가 하는 건 줄 알아? 아빠 친구가 하시는 거야. 그러게 우리 아빠가 마지막 기회라고 했을 때 잘 들어 쳐먹었어야지. 그리고 아줌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하라냐고요? 그러는 아줌마는 제가 며느리 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살다
아줌마 같은 사람은 처음 봐요. 제가 그렇게 제 의지를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자존심 굽혀가며 저에게 사정을 하는데 제가 그걸 받아주지 않자 화가 났는지 조금 전과는 다른 사람들이 돼서 저에게 다시 막 퍼붓는데 정말이지 이 세상에서 결혼이라는 그것이 원망스러웠어요. 혼인신고서에 도장 한번 잘못 찍어서 이게 무슨 고생인가 싶었죠. 야, 너 정말 끝까지 그럴래? 우리가 이 이상 뭘 더 해야 하는 건데? 너도 이 정도 성의 봤으면 됐잖아. 꼭 독사처럼 생겨서는 너 그렇게 생긴 대로 놀아야겠니? 솔직히 너 사납게 생겨서 마음에 안 들었다. 니네 집 돈 보고 허락한 거야. 근데 네가 내 아들 인생을 망쳐놔? 말은 바로 하세요. 제가 망쳤어요? 자기 인생 자기가 망쳤죠. 그리고 아줌마 아들이 제 인생도 망치려 했어요. 그럼 이게 누굴 탓해야 하는 걸까요? 그래, 해. 이혼해라. 그리고 내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니년 얼마나 잘 사는지 지켜볼 거야. 내가 너 평생 저주하고 살 거라고. 이 못된 년, 재수없는 년. 그래요. 돌아가시 전까지 하실 수 있으면 지켜보세요. 제가 얼마나 잘 살지. 저요. 저 새끼랑 아줌마 없으면 아주 잘 살 자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대화도 녹음해서 증거로 제출했고 저는 결국 기간은 오래 걸렸지만 깔끔하게 승소했습니다. 위자료로 1,000만 원도 받았어요. 물론 가진 거 없어서 못 준다고 그 새끼는 버텼지만 상관없어요. 제가 돈이 없나요? 그저 저 인간을 끝까지 괴롭힐 구실이 생긴 걸로 저는 충분합니다. 아빠 친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남편 놈은 앞으로 취직을 해도 저한테 줘야 하는 위자료가 있어서 급여도 압류할 수 있다고요. 어찌나 통쾌하고 고소한지 저는 그제야 들끓었던 속을 진정할 수 있었어요. 비록 부모님께는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했지만 더 성숙한 모습으로 속썩인 만큼 효도하려 합니다. 저는 지금 살던 아파트를 빼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부모님이 그늘 아래에 있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꼬박꼬박 저희 엄마한테 생활비 드리고 있는데 때 되면 부모님 모시고 여행도 다니고 좋아하시는 것도 사드리면서 자식 노릇을 하는 지금이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전 남편 놈이랑 그 남편 식구들은 이혼 후 어떻게 지내는지 솔직히 잘 몰라요. 하지만 남편 놈은 저와 이혼하면서 거의 빈털터리로 나갔고 그 형도 큰 집에 빚까지 날렸으니 어쩌면 저는 그들의 근황을 모르는 게 더 감사할 정도예요. 제가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안다는 건 아직도 그 빌어먹을 끈이 끊어지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 사람들의 근황은 평생 모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 사람이다 하는 사람을 만나신다면 꼭꼭 더 신중하게 따질 건 따지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이니 행복이니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이지만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는 거더라고요. 뭔가 이런 말을 하게 되니 다소 씁쓸한데 그래도 저와 같은 일은 겪질 않길 바라며 여러분들 정말 만족스럽고 행복한 결실을 맺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결혼 생각은 하지 못할 것 같네요. 그래도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자신은 있어요. 그때가 아줌마가 그러셨잖아요. 얼마나 잘 사는지 지켜보겠다고. 그래서 저는 더 야구를 하고 더 없이 행복하게 살 작정이에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 사람들은 좀 불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등에 빨단을 꽂는 그런 사람들이 잘 살면 안 되잖아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잘 지키시길 바라며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